한글 맞춤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기에 대한 거고요.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소리대로 적을 것이냐, 아니면 어법, 즉 원형대로 적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표기 말고 띄어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쓰기 할 때 그런 기억이 있죠.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소리대로 적을 것이냐, 아니면 원형을 적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띄어쓰기죠. 붙일 것인가 뛸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맞춤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교과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의 총칙이라는 게 있고 총칙 제1항과 총칙 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칙 제1항은 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표기할 때 핵심 원리가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그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면 일정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문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형태소의 본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리 표기의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교과서 밑에 설명이 너무나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책은 자, 표기와 앞에 있는 게 표기이고 뒤에 있는 게 소리인데 자, 소리를 그대로 책으로 표기해 준 거죠. 즉, 소리 표기는 자, 발음 소리, 그 소리가 표기와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름도 이 소리와 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달리다 같은 동사도 똑같습니다. 소리와 표기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어법 표기는 원형을 적어주는 거죠. 원형. 자, 우리가 앞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앞에 발음은 피읍이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소리가 나지만 이게 소리죠. 자, 표기는 이 비읍이 아니라 자, 피읍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고요. 자, 표기는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원형, 자, 피읍이라는 원형을 표기해 주고 있는 거죠. 혹은 형태소의 본 모양. 자, 이게 원형 형태이고 그 앞이라는 단어 그 형태소의 본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표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원형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반복하면 쉽게 기억이 되지만 처음에는 암기할 정도로 일단 좀 불편하지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어법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 뒤에 에를 붙이면 앞에라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앞에.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역시 표기는 원형 표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앞날 같은 합성어. 자, 이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합성 명사의 경우도 자, 원형을 표기해 줍니다. 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한 번 더 미음으로 바뀌는 그런 2단계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피읍이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자,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에도 자, 발음이 바뀌지만 우리가 표기할 때는 자, 소리와 다른 그 표기, 즉 원형을 앞과 날로 표기해 주는 것이죠. 자, 어법 표기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의 경우는 앞이 자, 체언 명사가 되고 뒤에 조사가 왔습니다. 자, 모음 시작 조사가 왔네.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 역시 원형 표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기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소리 표기를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는 표음주의 표기라고 하는데요. 자, 표음주의란 말을 좀 지역해 보겠습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자, 표라는 말은, 자, 표, 나타낼 표자가 되겠고요. 나타낼 표. 그 다음 음은 소리 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음이라는 말은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용어를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어법 표기라는 말을 우리가 원형 표기 혹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표기라고 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는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표의주의. 자, 표의주의라는 말을 한자로 바꿔 풀어보면 똑같이 나타낼 표자에 그 다음에 의는 뜻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뜻을 나타낸다, 갖고 있는 원래의 뜻, 즉 원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의주의, 표음주의도 소리 표기와 원형 표기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런 총칙 제1항 이 왜 소리 표기 하나만의 원칙으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어법 표기라는 원칙을 추가로 덧붙였는가? 자, 그 이유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원칙만 있으면 더 사용하기 편할 것인데 왜 굳이 일부러 어법 표기라는 원칙을 추가했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소리 표기의 장점은 적기가 쉽다는 겁니다. 소리 표기의 장점은 자, 쓰기가 쉽다, 표기하기가 쉽다. 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건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 표기를 다 적용해서 여기 앞이란 단어와 앞과 앞에와 앞날로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준다면 소리가 이렇게 표기되겠죠. 앞에 자 비읍으로 표기되고 앞에 피읍으로 표기되고 앞에 자 아에 미음으로 표기됩니다. 자, 이렇게 비읍 자 피읍 미음으로 같은 단어가 달리 표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표기했을 때, 야, 너 앞 좀 봐. 앞을 보라고? 이 앞을 봐? 이 앞. 그 다음에, 야, 앞에 뭐가 나타났어? 앞에 피읍. 야, 앞날을 좀 생각해. 앞날. 자, 미음. 자, 표기했을 때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어떤 때는 비읍으로, 어떤 때는 피읍으로, 어떤 때는 미음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렇게 소리대로 표기를 다 했을 때, 자, 혼동, 자, 의미의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기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같은 단어인데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의미의 혼동이 생기고 결국은 소통의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소리 표기를 다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자, 의미의 혼동과 소통의 혼란이 생긴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해 둡시다. 이게 소리 표기의 단점입니다. 소리 표기의 단점, 의미의 혼동과 소통의 혼란이 생긴다. 자, 이런 소리 표기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죠. 그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바로 자, 원형 표기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쓰기는 좀 불편하지만 원형을 표기함으로써 의미의 혼동과 소통의 혼란을 방지했다라고 하는 게 원형 표기를 도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원형 표기는 어떤 이유에서 자, 의미의 혼동, 소통의 혼란을 자,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게 원형 표기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한글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이다. 자, 한글은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자음과 모음의 글자 모양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형태, 자, 입술의 모양, 이빨의 모양, 혀의 모양,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소리의 모양을 본다는 거죠. 자, 따라서 효음 문자로 한글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소리 표기를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첫 번째 항목으로 딱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한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소리 글자의 특성을, 즉 표음 문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국어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빠먹은 한글 맞춤법을 표기할 때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를 대상으로 맞춤법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당연한 결과이겠죠. 자, 기준점이 여러 가지가 되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를 못 박아 놓은 거죠. 표준어로.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네요.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은 왜 추가되는 것이냐, 왜? 자, 소리대로 적었을 때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자, 소리 표기의 단점, 어떤 문제점, 장점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이 무엇이었어요? 자, 쓰기가 쉽다는 게 장점이었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 앞에 피읍으로, 앞에 비읍으로, 앞에 미음으로 달리 발음됩니다. 자, 앞에는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 여기 에라고 하는 게 조사인데 이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는 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자, 이게 오게 되면 당연히 앞에 있는 자음을 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연음시킵니다. 자, 연음을 시키죠. 자, 피읍을 그대로 연음시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피읍을 그대로 연음시켜. 자, 연음시켜서 앞에 피읍이라는 발음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앞이 이 역시 조사이고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역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앞길 앞집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뒤에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때 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죠. 우리가 이걸 형태소 개념으로 표현하면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실질 형태소. 자, 그래서 앞에 피읍이 이때는 그냥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비읍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길은 비읍에 의해서 된소리 내기의 규칙에 의해서 앞길로 바뀌는 거죠. 앞집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 두 번째는 된소리 내기에 적용을 받아서 최종 발음이 앞집으로 발음이 되죠. 자, 그런데 표기가 만약에 소리대로 바뀐 비읍으로 표기하게 되면 앞에 나온 앞에 피읍과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기를 보면요. 앞날 같은 경우에는 자, 앞길에 기역이나 앞집에 지읒이 오는 게 아니라 앞날에 니은, 앞문에 미음, 니은이나 미음이 오게 되면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앞에 피읍이 비읍으로 먼저 한번 바뀌었다가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이번엔 비음화에 의해서 음절 끝소리와 비음화에 의해서 자, 앞에 피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니은 미은 앞에서 끝 플러스 비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 아까 앞길과 앞집은 자, 끝 플러스 된소리 되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 자, 앞이라는 단어 뒤에 자, 조사가 오느냐 아니면 기역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아니면 니은이나 미음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발음이 됩니다. 앞에 비읍으로, 앞에 비읍으로, 앞에 미음으로. 자, 이렇게 실제 발음되는 대로, 즉 소리대로 만약에 표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의미를 파악하는데 혼란함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본래 형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 앞에 비읍이라고 썼지만 이건 앞에 피읍이라는 단어이지. 앞에 비읍
그치? 앞에 미음으로 바뀌어 있는데 원래 원형은 앞에 피읍이었어. 자, 이렇게 형태소를 떠올려야 되는 자, 복잡한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려움, 자, 이러한 어려움의 내용이 뭡니까? 자, 의미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형태를 그 표기를 앞에 피업, 즉 원형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한글 맞춤법 제1항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적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맞춤법 총칙 제2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총칙 제2항은 이제 표기가 아니라 띄어쓰기 원칙에 관한 건데요. 자, 띄어쓰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띄어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뜻이 다르면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같은 명사라고 해도 자, 같은 명사라고 하더라도 자, 꽃나무는 합성어니까 빼겠습니다. 합성어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자, 꽃과 나비. 자, 단어가 달라지면 당연히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밑에 행복시 어머니 합창단.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행복한 시어머니 합창단인지 아니면 행복시 어머니 합창단인지, 자, 우리가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의미 혼동이 생깁니다. 자,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에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은 제1장 2항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 놓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단어를 기본적인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최소 단위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자, 단어를 기본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자, 단어는 일단 첫 번째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늘, 바람, 달리다, 먹다 같은 단어는 각자의 뜻을 갖고 있죠. 적어볼게요. 하늘, 달리다, 뭐 아름답다, 매우, 저 하늘의 그 같은,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단어들은 품사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각자의 뜻을 갖고 있고요. 홀로 쓰일 수, 즉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는 자립할 수 있다는 자립성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홀로 쓰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즉 자립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선생님 옆에 적어 놓은 하늘 달리다 아름답다 각각 각자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적인 단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 세모를 쳐볼게요. 다만 자, 조사의 동그라미, 얘는 단어이긴 맞습니다. 조사가 독립된 품사이죠. 단어이긴 하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그죠? 뜻은 갖고 있지만 홀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만 단어임에도
다시 말하면 자립성이 없습니다. 단어는 조사는 단어이지만 자립성이 없어. 단어임에도.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합니다. 자, 이게 조사를 붙여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저마다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처음에는 쉽고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느낀다. 자, 한글 맞춤법은 일종의 약속이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하죠. 사회적 약속. 이거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약속해놓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적어. 그럼 처음엔 쉽고 편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불편함을 느끼겠죠. 따라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이런 기준의 맞춤법에 맞추어서 올바른 표기를 하도록 습관을 지니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에 맞춤법의 세부 사항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맞춤법의 표기 원칙이 두 가지였죠. 소리 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법 표기, 원형 표기가 있었습니다. 자, 밑에 나온 사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넘어지다. 자, 소리인지 원형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분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적어 보겠습니다. 구분 방법은 자, 발음을 적어 보고요. 발음을 표기해서 소리와 표기와 비교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과 표기를 비교합니다. 자, 발음과 표기를 비교한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같으면 발음이 표기와 같으면 소리 표기가 되겠죠. 다르면 원형 표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넘어지다. 소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넘어로 바뀌네요. 자, 소리와 표기가 다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표기? 자, 원형 표기가 되겠네요. 자, 드러나다. 자, 똑같네요. 소리와 이게 표기니까 자, 표기와 소리는 똑같이 드러나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똑같기 때문에 얘는 소리 표기. 자, 길이를 적어볼게요. 길이. 자, 다르기 때문에 원형 표기. 자, 여러분 널따라타와 국따라타를 주의합시다. 여기 널따라타는요. 여기 넓다 이 두 개의 단어만 보면 라타의 물론 발음이 라타가 나지만 이거를 기준 삼으면 안 되고요. 넓다까지만 봐야 되고 국다까지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넓다. 자, 얘는 지금 소리를 적어봅시다. 넓다 똑같이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얘는 소리 표기가 되겠고요. 자, 국다. 자, 국다는 국다로 소리가 나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소리와 표기가 다릅니다. not equal 적어볼게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표기? 얘는 원형 표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봅시다. 소리와 원형. 자, 소리하고 표기가 똑같네요. 자, 아무튼 소리 똑같기 때문에 얘도 소리 표기.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자, 발음격을 적어봐서 발음과 표기가 같으면 소리 표기, 다르면 원형 표기다. 주의할 점은 여기 넓다와 굵다를 주의할 것. 라타는 빼고 봅시다. 라타는 빼고 넓다가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소리 표기, 굵다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형 표기.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관련 규정이 보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습서에도 이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한글 맞춤법 제22항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명사나 어간 뒤에 자음 시작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자음 시작 전미사라는 조건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런 맞춤법 조항 항목을 볼 때, 이 항목을 볼 때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조건을 체크하는 건데요. 이 조건을 체크하지 않으면 선지를 검토하거나 자, 문제를 이해할 때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반드시 조건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맞춤은 제21항은 지금 명사 조건, 용언의 어간 조건, 자음 시작 전미사 조건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여기 밑에 봅시다. 어간 뒤에, 자, 똑같이 어간 뒤에 자음 시작 전미사가 붙어 된 것. 예를 들면요. 자, 국다. 이러면 국다는 원래 국다라는 형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용사. 자,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어간이고요. 타라타의 다가 디귿 자음 시작 자음 시작 전미사. 당연히 국다라타 원형을 적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에 세모치고 별표합시다.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 표기를 한다. 자, 왜 소리 표기입니까? 조건이 있네요. 겹받침의 끝소리. 겹받침은 자음이 리을 기억이거나 리을 미음이거나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뭐 리을 티읕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겹받침은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겹받침은요. 앞에 것이 발음될 수도 있고 뒤에 게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겹받침의 뒤에 걸 끝소리, 겹받침의 뒷소리. 자, 뒤에 게 소리 날 수도 있고 앞에 게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너의 리을 비읍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봅시다. 너의 리을 비읍다는요. 자, 소리가 리을 납니까? 비읍 납니까? 여기서는 소리가 뭐가 나냐면 리을 납니다. 리을. 얘가 소리 나요. 그럼 비읍은 끝소리, 즉 끝소리가 소리가 안 납니다. 자, 끝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야. 자,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소리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넓다에 다라타가 붙었을 때, 자, 어간 널에 다라타가 이렇게 전미사가 왔습니다. 자음 전미사가 왔는데, 자, 여기에 앞에 있는 리을이 소리 나고 두 번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너를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널 따로 소리 표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국다 같은 경우는, 자, 국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다, 여러분, 국다라타. 자, 어간이 국이고요. 그 다음에 전미사가 다라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국이, 자, 리을 기억 중에 어떤 게 발음이 됩니까? 자, 이건 뒤에 게 발음이 되고, 리을이 발음되지 않죠? 자, 뒷소리가, 끝소리가 발음되면 얘는 원형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국다라타는 원형 표기고, 널따라타는 앞에 리을이 발음되기 때문에 소리 표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겠습니다. 요거 널따랐다 국따랐다 별표 하나 해 줍시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잘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고 이와 관련된 맞춤법 규정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안팎 우리가 글을 쓰다 보니 안과 박이 맞을 것 같은데 안팎이 맞는 표기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자, 왜 안팎으로 자, 이건 소리 표기로 되어 있는 거죠. 안팎. 왜 소리 표기입니까? 두 말이 어울릴 때 비읍이나 히읗이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팎 말고 자, 안팎이 왜 있냐면 안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안히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히읗과 박이 만났거든요. 자, 원형이 안히읗, 조선시대는 이렇게 끝에 히읗이 덧붙는 이런 단어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안의 히읗과 비읍이 만나면 거센소리 되기에 의해서 피읍으로 바뀌잖아요. 거센소리 되기로. 그래서 안팎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말이 어울릴 때, 여기에 두 말이 어울릴 때, 자, 히읗이 덧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덧날 때, 덧나는 소리를 그대로 적어줘. 그게 당연히 소리 표기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사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 추가해 보면요. 자, 안팎 말고도 뭐가 있냐면, 추가할게요. 살코기. 자, 살코기. 원래 살 플러스 고기인데 살코기. 살 히읗 플러스 고기 원형까지 같이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히읗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암퇴지. 자, 암이라는 말도 히읗이 덧나는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자, 이렇게 히읗이 덧나는 것을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불러요. 종성의 단어의 종성은 끝소리를 가리킵니다. 끝종자에. 자, 끝소리에 히읗이 덧난다고 해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를 조금 메모해 두시고요. 자, 안도 히읗이 덧붙는 히읗 종성 체언이고 살도 히읗이 덧붙는 살도 히읗 덧붙는 히읗 종성 체언이고요. 암도 히읗 종성 체언. 자, 암수할 때 수도 히읗 종성 체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암 히읗 플러스 돼지가 암돼지가 되고요. 자, 수 히읗 플러스 돼지. 자, 수도 수 히읗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그런 수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 예를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들 숙회. 수 히읗 플러스 개가 만나면 숙회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표기에 의해서. 자, 히읗 덧나는 거 말고 또 비읍 덧나는 거, 여기 사례 세 가지 추가했습니다. 자, 이번에 히읗 말고 비읍이 덧나는 거, 비읍, 여기 비읍. 자, 비읍이 덧나는 것을, 자, 이게 히읗 덧나는 것이고, 자, 비읍 덧나는 걸 추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해에 나온 그 해에 막 수확한 싱싱한 쌀을 우리가 원형은 해 플러스 쌀입니다. 그러면 햇살 라이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쌀, 먹는 쌀.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어가 만날 때 원형이 해 플러스, 원형이 쉬워지네. 자, 그 다음에, 원형이 해입니다, 해. 그리고 여기 쌀이 비읍 시옷에 아래아가 붙은 말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쌀의 쌍시옷은 원형이 뭐였냐면요. 쌍시옷이 아니고 비읍과 시옷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에 이렇게 다른 자음이 두 가지 겹쳐 있는 겹자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읍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럼 비읍이 앞으로 가서 붙어요. 그러면 해에 비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옷만 남는데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면서 햅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읍이 덧나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이걸 추가하게 되면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대나무 쌀이비. 자, 원래 대나무와 쌀이비. 여러분 쌀이비가 뭔지 알죠?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마당을 쓸 때 쓰는 마른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빗자루 대나무 쌀이비. 이런 빗자루가 있는데 이 재료가 쌀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형이 들쌀인데 얘 발음과 표기는 표기가 어떻게 나냐면 표기가 이렇게 됩니다. 뎁쌀이. 자, 이렇게 비읍이 덧납니다. 그럼 얘도 원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원형의 쌀이가 원형이 이렇게 됩니다. 대 플러스 비읍 시옷의 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비읍 끝나는 거 예로 선생님이 햅쌀과 뎁쌀이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햅쌀 그리고 뎁쌀이. 자, 여기 30이랑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편케. 자,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이런 간편케를 한번 우리가 원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간편을 바꿔서. 자, 간편하다가 원형이겠죠? 여기에 개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간편하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간편하게 이렇게 적어도 돼요. 간편하게 하세요. 이것도 가능한 표기입니다. 맞는 표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글자 수를 줄여서 쓸 때, 자, 줄여서 쓸 때는 어떻게 적을 것이냐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간편개로 쓸 것이냐, 하를 아예 빼버리고 간편개냐, 간편케냐,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표기냐? 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편케가 맞습니다. 자, 이게 왜 맞느냐? 자, 그 원칙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40항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간편하다의 어간 끄듬절. 이게, 자, 간편하까지가 어간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여기 다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해요. 그 어간의 끄듬절이 하입니다. 하에서 하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고 하에서 뭐만 빠져요? 아만 빠집니다. 아만. 그럼 뭐만 남습니까? 히읗만 남겠죠. 히읗이 누구가 만나냐면 간편하다의 개, 간편하다의 개. 자, 다음 첫 소리가 기억입니다. 기억. 하에서 아가 빠지면 히읗만 남고 다음 음절 첫 소리 기억과 만납니다. 그럼 히읗과 기억이 만나면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서 자, 거센 소리 되기에 의해서 키읔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뀔 때는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적어준다는 거예요. 자, 소리 표기 원칙을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편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귀걸이와 귀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여기 위에 거는, 자, 소리 표기가 되겠고, 밑에 거는 원형 표기가 되겠죠. 자, 이거 둘 중에 어떤 표기 맞습니까? 당연히 귀걸이가 맞죠. 아까 간편케가 맞고, 안팎이 맞고. 자, 그럼 왜 얘는 왜 원형 표기하느냐? 자, 여기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9항에 이렇게 항목이 써있네. 자, 여러분 조건을 잘 표시합니다. 자, 일단 어간의 동그라미. 그 다음 이나 미음부터. 얘는 그러니까 명사와 전미사. 이나 음과 밈 이 세 가지 전미사만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전미사.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의 앞부분을 가리키죠. 동사, 형용사 앞부분 어간에 이나 미음 같은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거나, 자, 귀걸다. 여러분 귀걸다 한번 불러볼게요. 귀걸다. 자, 귀걸다가 하나의 동사가 되겠는데 귀걸까지가 어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가 붙습니다. 이가 붙어서 귀걸이가 되면 저 전미사 이가 붙어서 얘가 명사로 바뀐 거네요. 얘가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항의 원칙에 그대로 부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으므로 원형 표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자,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도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어간에. 자, 그럼 이것도 여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 여기에 추가해 볼게요. EX라고 적어 볼게요. 자, 어간에 이나 희 같은 전미사가 역시 붙어서 품사가 이번엔 부사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간 플러스 이희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로 되는 케이스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형 표기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길다. 길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이 있습니다. 길까지가 어간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가 붙었습니다. 자, 길이 빛나다. 길이, 기계, 롱, 길게란 뜻입니다. 길임.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길이 당연히 부사가 되겠고 소리 표기가 아닌 원형 표기가 되었죠. 자, 이렇게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발점, 제일 중요한 건 출발점이 어간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길다, 길도 어간이고 귀걸다, 귀걸다도 어간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어간이 아닌 거에 이 나이가 붙어서 부사로 바뀌거나 명사로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추가할 걸 한번 주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주의라고 여기 필기를 꼭 하기에 바랍니다. 발표하고 문제 100% 나와요. 자, 예컨대 예를 들어 추가해 보겠습니다. 집집이. 자, 집집이 곳곳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집집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명사된 것도 한번 찾아볼까? 집집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집집이는 부사인데 여기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형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전미사, 부사 전미사 이. 자, 그래서 이게 마침 저 19왕, 이게 19왕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집집이는 19왕의 사례가 아닙니다. 19왕의 사례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집이라는 말의 품사는 어간이 아니고요. 얘는 어간이 아니고 명사입니다. 명사 집집에 이가 붙어서 자, 집집이라는 부사가 탄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와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은 맞지만 처음 출발점이 어간이 아닌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19왕 사례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더욱이를 볼게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부사가 되겠죠. 부사. 자, 여기 25항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된 첫 번째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은 원형 표기. 자, 이 사례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역시 옆에 EX라고 적어볼게요. EX. 자, 얘를 적어보겠습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 뭐가 있을까요? 깨끗하다. 자, 여기에 깨끗은 이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표기 깨끗 플러스 이에서 깨끗 이가 되는 거죠. 자, 원형 표기의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부사. 자, 부사의 이부터 부사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부사의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는 원형을 바뀐다. 그 사례가 바로 더욱이가 돼요. 더욱은 하나의 부사가 되죠. 자, 더욱의 자, 부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얘가 부사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부사가 되어서 원형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띄어쓰기로 넘어왔습니다. 사례가 띄어쓰기로. 자, 어디에 띄어쓸 것이냐라는 항목에서 자, 맞춤법 항목 제41항과 42항과 43항을 소개해 주고 있네요. 자, 조사는 무조건 붙였습니다. 자, 이가 조상인데 조사는 붙여 쓰는데 얘는 원형 표기합니다. 자, 체언과 조사. 자, 꽃이 꽃마저. 자, 조사가 두 개입니다. 조사 1, 조사 2. 조사가 2개, 3개 붙어 나올 수 있는데 조사는 뭐 3, 4개 붙어도 계속 붙였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꽃으로만 의로가 조사 하나, 만 조사 두 번째. 이나만 한 개의 조사, 이다도 조사입니다. 조사 주의하세요. 이게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서술을 만드는 조사, 서술격 조사 역시 조사 형태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입니다. 역시 서술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는 다 앞말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밖에라는 단어가, 자, 밖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합시다. 자, 꽃 뒤에 밖에는, 체언 뒤에는 무조건 조사, 체조.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필기 지금 하세요. 필기해 놓고, 자, 명대수 체언에 뒤에 오는 것은 무조건 조사가 되어서 얘는 붙였습니다. 체조는 붙였습니다. 근데 밖에가, 여기 지금 조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밖에가 조사로 쓰인 건데요. 이 밖에가, 자, CF라고 적을게요.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띄었어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할 밖에 다른 수가 없다. 난 널 너무 좋아해. 자, 사랑할 밖에. 자, 이때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밖에는요,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언 뒤에 조사, 명심, 체조, 구조, 앞에 체언이 온다는 조건, 앞에 꽃이라는 체언 명사가 왔기 때문에 밖에는 조사가 되는데, 여기 앞에, 밖에 앞에 뭐가 왔습니까? 사랑할은, 자, 사랑하다 동사의 어간 뒤에 어미 리을이 붙었어요. 자, 어미 리을 붙으면 이가 관형어가 됩니다. 이걸 관형어라고 해요. 자, 사랑할, 여기 리을 붙어서 이게 관형어가 됩니다. 관형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관형사용 어미. 관형사용 어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사랑할의 리을. 자, 관형사용 어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니은이 있고요. 비슷한 게 은이 있고 는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던이 있습니다. 이 5개는 암기에 둬야 됩니다. 관형사용 어미 니은, 은는, 리을, 을, 던. 자, 지금 따라해 봅니다. 니은, 은는, 리을, 던. 니은, 은는, 리을, 던. 니은, 은는, 리을, 던이 붙으면 이게 관형사용 어미로 붙어서 그 단어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데, 관형어 다음에는 항상 뭐가 온다? 자, 관형어 플러스 띄어쓰고 의존명사. 그냥 명사라고 할게요. 자, 관명. 자,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줄여서 관명. 자, 이 구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 둡니다. 자, 관명. 그 다음에 체조. 자, 관명과 체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관명 띄었습니다. 체조 붙였습니다. 관명 띄었습니다. 체조 붙였습니다. 체조 붙이고 관명 띄어쓰고. 알겠어요? 체조 붙였어. 체조는 우리가 붙여쓰고 관명을 띄어쓰고. 자, 관형어를 만들 때 관형어는 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관형사용 어미를 붙이는 거다. 자, 관형사용이 뭐뭐가 있다? 니은, 는, 리을을, 던이 있다. 그래서 이때 밖에는 의존명사가 되고요. 품사가 달라요. 꽃밖에 밖에는 조사, 사랑할 밖에는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4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42항. 자,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아까 나왔죠? 자, 여기서 의존명사가 뭔지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존명사는, 자, 주로 앞에 뭐가 온다? 자, 의존명사 띄어쓴다. 자, 관형어 띄어쓰고 의존명사 관명이 온다. 자, 이래서 그러면 의존명사가 어디 있을까? 띄어쓰는 것이 의존명사니까 이 것이 의존명사. 것의 동그라미. 자, 그 앞에 뭐가 왔습니까? 알다의 는, 니은, 는, 리를 던. 관형사의 어미가 왔네요. 관형어가 왔네요. 관명 띄었습니다. 자, 힘이다는 왜 이다는 붙입니까? 이게 서술격 조사. 자, 나, 도, 할 수 있다. 할과 수를 떼내. 수가 의존명사.
이때의 수라는 의존명사의 뜻은 나도 할 방법이 있다. 나도 할 수단이 있다. 나도 할 기회와 돈과 능력과 의지가 있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명사적 기능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거 의존명사이고 앞에 하다에 니은은 니을 전에 리을이 붙어서 이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자, 먹을 만큼. 자, 먹을 만큼. 자, 여러분 이때 을이 먹다의 을,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네요. 어미가 붙어서 얘가 관형, 그럼 뒤는 뭡니까? 만큼은 의존명사, 관명이 와서 띄었습니다. 자, 이 만큼도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만큼에, 자, 형광펜 동그라미, 별표 하나 하시고, 빵빵빵. 자, 만큼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만큼은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자, 관형어 다음에 만큼이 오게 되면 의존명사가 쓰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먹을 만큼이 되겠죠. 자, 먹을 만큼. 자, 두 번째로는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예문을 적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너만큼 키가 커. 너 까불지 마. 너만큼. 자, 이때만큼은 왜 조사가 될까요? 왜 조사입니까? 조사는 어디 뒤에 온다? 체언 뒤에 온다. 자, 너는 대명사이자 체언이죠. 대명사. 자, 대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체조 붙였습니다. 너만큼만큼은 조사, 먹을 만큼의 의존명사.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만큼 말고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자, 또 뭐가 있냐면 추가해 볼게요. 만큼 말고 대로도 역시 의존명사와 자, 조사와 의존명사 용법이 있습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자, 나는 법대로 해. 너랑 싸우기 싫어. 자, 법이 체언이기 때문에 체 플러스 조, 그죠? 자, 의존명사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너와 그래 할 대로 해. 혹은 대로에 이거 뭐가 있을까요? 너 좋을 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 인마. 나 신경 안 쓸게. 자, 조울의 을이 자 관형을 사용 어미죠. 그래서 자 조울은 관형어가 되겠고 대로는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왜 띄어 쓰는 거죠? 얘는 붙이고. 자, 이렇게 대로 똑같이 만큼과 비슷한 용법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로를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로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뿐이 있습니다. 뿐. 자, 뿐도 역시 조사와 두 번째 의존명사의 수법이 있습니다. 자, 필기해 두시고 꼭 암기하세요. 자, 대로 조사와 의존명사. 자, 또 역시 예문 들어볼게요. 내게는 너뿐이야. 자, 그 다음 난 널 사랑할 뿐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사랑할 뿐이야. 자, 여러분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자, 너 채연 뿐 의존명사. 사랑할 관용어 뿐 의존명사. 설명 잘못했네. 너는 여기서 채연 뿐은 조사. 이하도 조사. 사랑하는 관용어 뿐은 의존명사. 자, 사실 지금 세트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자, 교과서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만큼 하나 했고, 두 번째 대로 있고, 세 번째 뿐까지, 뿐. 자, 뿐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제시문 여기 왼쪽 2번에 가볼게요. 왼쪽 2번에 그를 만난 지, 이게 지나면 지. 지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의존명사입니다. 만난 지. 자, 지는 용법이 조금 다른데요. 역시 필기해 볼게요. 지. 자, 지는요. 첫 번째 의존명사. 자, 예문에는
만난치, 만나다의 만난이 관용어 니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는, 자, 만나다의 만난이,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이게? 당연히 관용어가 되겠고요. 지는 의존명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만나의 니은이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의존명사 말고 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미. 이건 좀 처음 본 용어가 나왔네요. 자, 지가 어떤 때 어미로 쓰이냐? 이럴 때 쓰입니다. 너 집에 갈지 말지 결정했어? 집에 갈지 말지 결정했니? 자, 갈지 말지는 여기 리을지가 가다의 가가 어간이 되겠고요. 리을지가 한 개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말지 역시 말다의 마가 하나의 어간이 되겠고 리을지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붙였습니다. 갈지 말지는 붙였습니다. 두 개를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지 말고 자, 뭐가 있냐면 대 있습니다. 대. 자, 대는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대가 자,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대가 시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장소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 바로 들어볼게요. 필기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려. 집에 가는 데에 1시간 걸려. 자, 여기 가는 데에 대자 가는을 띄었습니다. 대가 동그라미 집에 가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는의 는이 자 이게 관형어가 되겠고요. 뒤에 대가 의존명사가 되어서 띄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는 데에 1시간 걸린다. 자, 두 번째는 장소의 의미인데요. 너 수업 끝나면 어디 갈 데 있어? 갈 때이니 갈 때? 자, 여기 대가 있대요. 대가 뭐로 쓰였습니까? 갈 때, 장소, 곳을 가리키 장소. 자, 장소를 가리키면서 역시 가래 리을이 관형어로 쓰인 거죠. 자,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가 의존명사로 시간과 장소 의미로 쓰이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문을 꼭 암기해 두기 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쓰이냐? 대가 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미. 자, 칸이 좁아서 왼쪽에다 적어볼게 돼. 너 어제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혹은 비가 왔어. 우산도 없는데 비가 소나기 오더라. 와, 미친 줄 알았네. 자, 집에 가는데 이때 여러분 는 대가 하나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까지만 어간이 되고요. 는 대가 하나의 어미로 쓰이는데 자, 이때 는 대의 기능과 의미는 뭐냐면 뭐뭐 하는 중이란 뜻입니다. 집에 가는 중에 비가 왔어. 집에 가는 중에 친구와 전화 통화해서 집에 가는 중에 돈을 주어서 등등 이때 뭐뭐 하는 중이란 뜻으로서 문법적으로 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는대를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까지 해서 선생님 여러 가지의 추가적 사항을 필기로 추가해 놓았습니다. 자, 만큼, 대로, 뿐. 자, 만큼, 대로, 뿐, 지, 대. 이 5가지만 알고 있어도 학교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44만 가볼게요. 자, 단위명사는 띄었습니다. 우리가 단위명사라고 해요. 자, 한 개. 영어로 뭐 a piece of, 그죠? 차 한 대. 자, 한 대. 서돈 또는 금의 단위. 한 마리. 동물 셀 때. 옷의 벌. 열사, 영어로 이열. 조기 한 손. 손은 10마리 묶고 2마리 묶음. 그러니까 조기 10마리 묶으면 한 손이라고 하죠. 손. 한 자루. 꽃 한, 자, 아무튼 이렇게 다니면서 다 띄어쓰게 되겠습니다. 꽃 한 송이 이런 거. 꽃 띄고 한 띄고 송이 뭐 이런 거죠.
자, 밑에 예시답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사니까 붙여. 처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붙이고 그를 조사니까 붙이고 만난치 의존명사 띄어 쓰고 한 달 단위성 의존명사 띄고 한 달이 이는 조사니까 붙이고 자 3번 문장 나는 조사니까 붙이고 강아지를 조사니까 붙이고 두 마리가 단위성 의존명사 되게 쉬운 사례가 나왔네. 자, 그 다음 목표 4번을 볼게요. 여기에서 자 맞는 표기를 한번 골라보자. 자, 배추를 절이다. 자, 절이다. 자,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리가 절일 때는 얘를 쓰고, 배추를 절일 때는 절의 리을 받침을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로서. 자, 로서와 로서. 로서는 자격일 때 쓰고요. 로서는 수단일 때 씁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주먹으로서 바위를 깼다. 주먹으로서. 자, 수단의 의미를 쓸 때는 로서를 씁니다. 자격일 때는 로서를 쓰고요. 그 다음, 그리고 방에 들어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 하는데, 이때는 대가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쓴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을 닫혔다. 자, 기본형이 닫다에서 시가 붙은 거, 전미사 시가 붙은 거고요. 자, 어시 있어서 닷히엇 플러스 다거든요. 닷히어가 축약되면 닷혀시 됩니다. 창문이 닫히다는 피동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히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닫혔다. 이때 닫혔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강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문을 세게 닫혔다. 자, 그럴 때 강조 의미로 씁니다. 이거는 얼마 놀랐던지. 자, 던지는 과거 시제의 의미로 쓰고요. 자, 든지는 선택의 의미로 씁니다. 너 이거 먹든지 말든지. 자,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자, 이땐 자, 든지는 붙여야 되겠죠. 어미니까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자, 든지는 선택, 던지는 과거 시제. 자, 이렇게 구분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사이시옷 규정이 나왔네. 사이시옷 표기. 자, 이건 시험에 100%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별표를 3개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사이시옷 표기가 무엇이고 어떤 때 하는지 그 원칙을 정리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시옷은요. 자,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겁니다. 자, 나무와 잎이 만나서 원형은 나무 잎인데 이 표기가 어떻게 씁니까? 나뭇잎에 시옷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이시옷은 단어가 붙어서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 두 개의 단어가 만들어질 때만, 합성 명사일 때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나뭇의 시옷이 바로 사이시옷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어떤 때 씁니까? 오른쪽에 약간 참고를 해볼게. 사이시옷은 언제 쓴다? 자,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합성 명사에 시옷을 쓰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 옆에다 사이시옷 다시 할게요. 사이시옷 표기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고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합성 명사를 이룬다. 그럼 두 번째 사이시옷을 적을 때 그 사이시옷은 어디에 적냐면 여기 앞에 가볼게요. 앞단어의 끝에 여기에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자, 어디에? 앞단어의 끝에다 적어줘요. 앞단어의 끝에 이렇게. 앞단어의 끝에 적는데 앞단의 끝에 시옷을 적으려면 그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솜과 이불도 합성어 맞지 않습니까? 솜이불이 합성어인데 시옷을 적을 수가 없어. 왜? 앞단의 끝이 이렇게 솜의 미음으로 자,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면 시옷을 적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옷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옷 못 적습니다. 따라서 앞단어가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합성 명사야 된다.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두 단어가 만났을 때요, 발음의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자, 발음의 변동이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입인데, 혼자 있으면 나무인데, 자, 나뭇잎으로 니은 첨가가 생기죠. 그런데 우선 된소리로 변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니은이 한 개 첨가,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나, 두 번째 니은이 두 개,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제시문 왼쪽에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니은 첨가라고 바꿔서 이해해 두면 되겠고요. 니은 첨가라고 바꿔서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된소리 여기 나와 있죠. 된소리. 자,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 명사 이룰 때 발음의 변동이 생긴다. 그 세 가지가 된소리 되기와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다. 왼쪽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를 들진 않겠습니다. 내과.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깐데 발음이 내과로 바뀌고요. 된소리. 자, 니은 첨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잇몸.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몸인데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발음은 잇몸. 으로 니은 첨가가 일어나네요. 세 번째 니은의 첨가. 아까 했죠. 나무와 잎이 만나는데 남은 니은 받침에 닙으로 바뀌죠.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네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된소리. 자, 이렇게 바뀌는 발음의 변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자, 합성어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는데, 자, 앞의 어근과 뒤의 어근 두 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어근 중에 하나 이상의 고유어, 앞이나 뒤 둘 중에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어는 안 돼요. 한자어가 하나까지는 인정이 돼요. 근데 앞뒤가 한자어가 둘 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어근이 우리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이거나, 두 번째, 하나 고유어, 한자어 하나. 순서는 앞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고유어 아니면 고유어 한자어, 이 두 가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한자어가 앞뒤 둘 다 한자어인 경우는요, 사이시옷을 발음이 바뀌어도 사이시옷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한자는 왜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한자는요, 외국 발음입니다. 한자의 고유의 발음이 있고 그 발음을 우리가 편하게 쓴답시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한자의 발음이 무너지겠죠. A라는 사람은 뭐 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너무 달라지면 한자어의 발음의 소통이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자, 그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한자어는 발음이 바뀌긴 해도 표기할 때는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했죠? 한자와 합성어끼리는 사이시옷을 인정을 한다. 자, 이게 네 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참 암기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첫 번째 합성 명사. 두 번째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세 번째, 음운의 변동이 된소리나 니은 첨가나 니은의 첨가. 네 번째, 하나 이상의 고유가 있어야 한다. 이걸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30항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우리말. 순우리말은 뭐예요? 자,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 즉 고유 플러스 고유의 경우죠. 자, 앞말 모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된소리를 바뀌고 니은 첨가, 니은의 첨가 될 때. 자,
바로 그게 다 여기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귀도 우리말, 밥도 우리말, 나무도 우리말, 가지도 우리말. 자, 맨나물, 자, 산나물이란 뜻이에요. 산나물, 한자, 산나물. 자, 이게 자 고유어, 고유어 다 이런 거죠. 자, 드렛일, 자, 고유어, 고유어. 자, 아무튼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밑에 2번을 가보면 순우리말. 자, 우리말 고유어하고 한자어는 합성어입니다. 자, 색강에서 강은 한자어, 새가 고유어가 되겠죠. 그죠? 전셋집은 자, 별표해 놓을게요. 미리미리. 이건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셋집 별표해 놓겠습니다. 전셋집, 전세는 한자어, 집은 고유. 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된소리로 바뀝니다. 집으로. 자, 그리고 갯날, 개는 한자어, 날은 고유어. 제사 한자어, 날은 고유어. 퇴마루 한자어, 퇴 한자어, 마루 고유어. 양치 한자어, 물 고유어.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둘 중에 앞뒤 어근 중에 하나만 고유어일지라도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고 세 가지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면 시옷을 무조건 적어둔다는 거죠. 여기 나올 사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기억해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두음절 한자. 그러면 두음절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요, 기본적으로 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한자 플러스 한자는 시옷 표기하지 않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치과, 치과 둘 다 한자입니다. 발음은 치과로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고 이렇게 합성어이고 앞말도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치가 모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과로 된소리 변동, 합성어에다가 다 이렇게 조건을 부합하지만 한자와 한자끼리 합성어이기 때문에 시옷을 적지 않는 거죠. 자, 치과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겠고요. 자, 치과마가 사례를 추가해 본다면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대가. 너 나한테 대가를 치를 거야. 까로 된소리 변동에다가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죠? 합성어 맞습니다. 그러나 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시옷 표기 안 해요. 대가. 그 다음에 틀린 개수. 야, 너 이번 국어 시험 몇 개 틀렸어? 틀린 개수 몇 개야? 개수. 자, 발음은 개수로 된소리로 변동이 되지만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역시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시옷 표기 안 해요. 자, 마지막 하나 추가. 초점. 야, 눈에 초점이 풀렸어. 눈 좀 크게 떠봐. 초점. 자, 점으로 된소리로 바뀌지만 역시 한자 합성어이기 때문에 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 합성어는 된소리로 바뀌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도 발음만 바뀔 뿐 시옷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네 가지 치과, 대가, 개수, 초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여기 6개의 사례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옷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암기해 둡시다. 자, 곳간, 창고의 고인데요. 원래 고자입니다. 근데 시옷이 들어갔네요. 새방의 새가 한자어인데요. 방도 한자고 시옷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숫자, 역시 수학의 수인데 한자와 시옷이 들어갔네요. 찻간에 차, 시옷 들어갔고 퇴간에 퇴, 시옷 들어갔고 횟수에 회, 시옷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숫자와 횟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옷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횟수 다 알고 있고 숫자 알고 있죠. 자, 곳간과 새방과 찻간, 퇴간 정도만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만 확인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새방은 시옷을 적습니다. 자, 이게 맞는 벽이고요. 새방 중에서
둘 다 한자 합성어인데 예입니다. 둘 다 한자어인데 한자어인데 두음절자 여기 보면 두음절 한자 두음절 표시합시다. 두음절 별표. 세음절 말고 두음절 한자어에서 예외적으로 새빵은 시옷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새빵 앞에 전자가 전세방. 전세빵입니까? 전세빵입니까? 시옷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전세방은요. 자, 봅시다. 새빵이 두음절일 때만 인정이 됐죠. 두음절. 세음절 전세 한자어 방도 한자어인데 얘는 세음절짜리이기 때문에 삼음절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전세방이 맞고요. 전세방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희한하죠? 두음절 새빵은 시옷을 인정하고 세음절짜리는 전세방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전셋집. 나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이 없더라. 어떡하지? 전셋집일까요? 전셋집. 자, 시옷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시옷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왜 맞을까? 전세방, 전셋집. 자, 왜 시옷을 쓰는 게 맞을까요? 전세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집이 고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고유이고 발음이 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세트를 같이 묶어서 암기해 둡니다. 자, 셋방, 전세방, 전셋집. 이 세 개 세트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교과서 학습 활동에 보면 사례가 5개가 나와 있네요. 자, 훗날 아랫마을 전세방 나뭇잎 복.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조건을 따져볼게요. 일단 조건 4가지. 사이시오 조건 4가지를 머릿속에 또 첫 번째 합성명사, 두 번째 자, 하나 이상의 고유어, 세 번째 암말 모음, 네 번째 의문의 변동, 즉 된소리,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이 4개의 조건을 차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훗날은 합성어 맞네요. 자, 합성어 통과 오케이. 그 다음에 고유어, 훗날 날 고유어 오케이. 암말 모음 후, 자, 암말 모음도 오케이. 의문의 변동, 니은 첨가 있습니다. 자, 4개의 조건을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훗날은 시옷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마을로 가볼게요. 자, 아래 마을 역시 4개의 조건입니다. 자, 합성어 맞네요. 합성어 오케이. 아래와 마을. 그 다음에 아래 마을 둘 다 고유어 오케이. 앞말 모음도 오케이. 그 다음에 발음 자, 니은 첨가 아랫마을 니은 첨가. 그러므로 시옷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전세방 합성어는 일단 오케이입니다. 자, 그런데 고유어 없습니다. 둘 다 고유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옷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끝났네. 나뭇잎. 자, 첫 번째 합성어 오케이. 두 번째 고유어 오케이. 세 번째 앞말 모음 오케이. 의문의 니은 첨가 오케이. 그러면 시옷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북어국. 자, 북어와 국 합성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고유어 국의 고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앞말 모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된소리 대기 오케이. 그러므로 자, 북어국은 시옷을 북엇국으로 시옷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과서의 설명이 끝났는데 마지막 뒷페이지 볼게요. 마지막 뒷페이지 학습활동 끝에 이게 나와 있네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올바른 표기가 무엇인 궁금했던 사례가 뭐가 있을까? 며칠 이거. 자,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며칠이 맞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이 몇 월. 자, 몇과 월은 띄고요. 띄어쓰고 자, 원형 표기합니다. 그리고 며칠은 자, 붙여 쓰고요.
붙여 쓰고 소리 표기합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왜 몇 월은 원형 표기하고 며칠은 소리 표기할까요? 일단 여러분 적어주시고 발표한 다음에 별표 소개 암기 합시다. 암기 몇 월 원형 띄고 며칠 소리 붙이고. 여러분들 몇 월은 왜 원형 표기하냐면요, 말 그대로 발음을 하게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음이 며의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월로 연음되면 몇 월로 울음이 되죠. 그러므로 원형이 몇 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원형이 존재하니까 그냥 원형 표기해 주는 거예요. 원형이 존재하니까. 근데 여러분 며칠을 한번 원형이 몇 플러스 1이라고 원형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봅시다. 얘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몇, 그 다음에 1에서 한 번 더 가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몇일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형이 몇 플러스 1, 원형이 몇 플러스 1 이거라면 발음은 몇일로 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발음을 몇일로 하지 않고 며칠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며칠의 원형이 몇 플러스 1 이렇게 추리할 수 없다는 거죠. 원형이 몇 플러스 1로 추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소리 표기해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합격률과 합격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맞습니까? 합격률, 율자가 맞습니다. 왜 맞고? 자, 운율은 이게 맞고요. 자, 비율, 율을 쓰고요. 확률, 율을 쓰고요. 자, 합격률, 합격률을 쓰고요.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율을 쓰고, 아이고, 볼게요. 어떤 경우에 율을 쓰고 어떤 경우는 룰 씁니다. 또 1 추가해 볼까요? 자, 우리가 외제율 혹은 외형률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역시 비슷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율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룰 씁니다. 자, 기준이 뭐냐면 밑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 모음 뒤, 여기 모음 뒤에 비율, 모음 뒤에서는 율을 씁니다. 모음 뒤에 률자를 쓸 수가 비률, 외제률. 자, 모음 뒤에 률을 쓰게 되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율을 쓰는 거예요. 니은이나 자 니은 받침 뒤, 니은도 역시 율로 씁니다. 그럼 나머지 모음이나 자 자음 뒤, 나머지 모음.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는 율이 되고요. 이거 연결시킬게요. 나머지 모음, 그러니까 니은 아닌 모음, 아니, 니은이 아닌 자음입니다. 고칠게요. 니은이 아닌 나머지 자음. 그리고 나머지 자음 뒤에서 무조건 뭡니까? 율 씁니다. 알겠어요? 자, 모음 니은 뒤만 율. 나머지 니은 아닌 자음 뒤에서는 무조건 율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되겠고요. 조금씩 암기해가면서 문제를 풀고 적응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안녕.